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집 한 권씩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지난 강의 시간에 미리 주셔서 좀 읽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도 많고, 원래 뭐 장편 소설은 뭐 밤새서 읽으면 되는데 오히려 시처럼 이제 짧은 글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죠. 그래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옷 책임감을 갖고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읽어보니 이제 그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느낀 점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이 시로 되어 있다면 저하고는 크게는 일단 같은 겁니다. 작게 다르고 크게 같은 거죠. 저는 이제 가끔 강의를 이렇게 할 때 학생들과 이제 함께 할 때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하고처럼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잘 안 하거든요. 대체로 이제 질타가 한 학기 내내 질타하고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 얼굴이 아주 불쾌합니다. 보면 그냥 뭐 그 완전 이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쿡쿡 찌르면서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 얼굴 표정 이걸 갖고 이런 표현은 이게 가장 하급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표현 말고 좀 다른 거 없냐? 아니 뭐 울고 이러지 말고 뭐 표현이 뭐 이게 뭐 울거나 뭐 이 불만 섞인 얼굴 뭐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죠. 좀 시로 좀 해봐라.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게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죠. 뭐 그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철학자가 그 존 스튜어트 밀이죠.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술 중에 자유론이었죠. 거기 보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허용하고 어떤 표현은 허용하지 않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표현을 다 인정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은 금지하고 어떤 책은 허용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허용된 책을 읽으려면 금지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그 밀도 예를 들어 표현의 방법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깜깜한 극장에서 열심히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엄청난 혼란과 함께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제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용인되어야 하지만 어떤 표현을 하는가는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뭐 운다든지 뭐 또는 물론 이제 절박한 상황이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인정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언어로 표현하고 또 그 언어 중에서도 이제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정밀하고 이제 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말은 의식한 상태에서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의식하고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말을 하려면 의식하고 말을 하면 안 되죠. 피아니스트가 이 건반을 의식하는 순간에 이게 흩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죠. 문법을 따져가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호흡을 1초간 내뿜고 1초간 들이쉬고 이러고 못하죠. 그래서 숨 막혀 죽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다가 내가 숨을 내쉬는 거나 들이쉬는 걸 잊어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놔두는 거죠. 그처럼 말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게 말이죠. 말 때문에 사단이 생기잖아요. 근데 글은 안 그렇잖아요. 글은 쓰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댓글 보면
그래도 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막 내질러 버리니까. 그래도 이제 쓰고 보잖아요, 한번. 쓰고 보지 않으려면 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써놓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이제 글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죠. 좋은 의미의 자기 검열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제된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는 어쨌든 저도 글 쓸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 교정을 할 때는 안 써도 되는 말이 있으면 빼는 게 이제 가장 좋더라고요. 표현이 길다 그러면 빼고 또 빼도 의미가 전달되면 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 가는데, 아마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가장 정제된 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저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작은 부분에서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크게는 역시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감동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10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강의 주제는 사뭇 좀 비장합니다. 왜냐, 앞 시간의 주제도 이 천학지어거든요. 천학지어는 뭐냐면, 천은 이제 샘이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샘 좋죠. 근데 이제 이 샘이 말라버리는 게 이제 학이거든요. 샘이 마르는 건 그 샘의 용량이 있으니까 마르는 건 좋은데, 이 문제는 이제 거기 살던 물고기들. 이 물고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진짜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을 비유한 거거든요. 인간의 삶을. 이제 무한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1촌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제 무태 나온 물고기와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잠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제 놓지 못하는 쪽이 육아예요. 그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다 육아 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피부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것이 지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삶은 일종의 군대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삶의 태도가 이제 천학지어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장한 주제죠, 이게. 장자는 자유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이 천학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라가는 이 샘물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어디에서 찾느냐? 강원에서 찾는다. 강과 호수같이 넓은 물. 여기에 비로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유로우려면 강과 호수 여기고, 인간이 자유로운 것도 마찬가지로 강과 호수처럼 도술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죠. 장자는 원래 그 소요유 편에서 이 풍세의 비상이라고 하는 게 날아간다고 하는 게 자유를 뜻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기어다닐 때는 일어서는 게 자유를 뜻했고, 이미 일어서는 것이 자유로워진 다음에는 나는 게 자유가 되는 거죠. 나는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인데, 장자가 재물론에서는 그 나는 걸 성취하죠. 재물론에서는 그 나는 기획이 나비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풍세의 거대한 비상이 아니라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날갯짓을 통해서 그 비상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락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도 그런 실험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장자의 아이디어도 비슷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와 자기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동물들 많지 않고요. 자기를 알아보는 동물들 많지 않고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 개, 고양이 이런 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험하면 간단히 나오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짖고 그러잖아요.
자기인 줄 알면 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눈이 나쁜 거죠. 걔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뭐 미안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진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근데 이제 좀 알아차리는 게 이제 뭐 돌고래나 뭐 침팬지나 뭐 이런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 다른 존재도 자기와 같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다른 존재도, 자기와 같은 다른 존재도 자신처럼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고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똑같이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이게 방법이 육아와 장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 천학지어, 천학지어의 삶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짧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육아적 삶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감동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장자처럼 이제 강호에서 자유로운 것, 매정한 것 같지만,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유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더 큰 무게를 갖고 바라보는 게 육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무한의 흐름 속에서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게 장자입니다. 어느 쪽이 보다 인간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집중하는 육아의 태도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라 상당히 그 비장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혼돈인데요. 혼돈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장자를 읽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혼돈의 시대에 장자를 읽었더니 혼돈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혼돈이 죽어버린 게 이제 장자입니다. 완전히 비관이죠. 장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 이제 응정한 마지막의 이야기인데, 장자를 어떻게 읽느냐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제물론과 짝을 지어서 자유를 성취했다고 볼 것이냐, 혼돈과 짝을 지어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건 운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독서의 필요성에 따라,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시간엔 둘 다 비장한 주제인데요. 우선 대종사편의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 이제 그 천학지어가 나오는데, 대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종사 이렇게 돼 있죠. 대종의 스승 뭐 이런 건데, 장자에 나오는 스승은 뭘 가진 사람이냐? 도를 가진 사람. 도인이죠. 도인, 진인, 참다운 진리를 아는 사람, 지인, 지극한 사람, 뭐 이런 성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고, 육아의 스승은 학을 통해서, 교죠, 가르침을 통해서 그 스승은 가르치고 이제 제자는 배우는 방식으로 이제 문명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 육아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이 이제 유계죠, 유계. 예학사의사수 이런 거죠. 유계를 배우는 거고요. 문명화입니다, 문명화. 장자의 도는 이제 그런 문명화와는 다르죠. 문명화는 이게 가능하려면 누구나 다 가능해야 이제 문명화가 가능한 거고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이거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육아의 학과 교육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장자의 도,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오는 존재는 이제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재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땅이 있고 이 밑에 이게 제자죠. 재능이라고 할 때 제자인데, 땅 밑에, 싹이 땅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알아봐야죠. 그래야 뭐 인간을 제대로 알아보죠. 보이는 상태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 미리 그걸 알아보고 이제 전수에 가는 게 이제 장자의 도. 그리고 이제 사가 되는 거죠. 사는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대종사 편에 나오는 사는 그냥 사가 아니라 대종사예요, 대종사. 대종사. 그러니까, 유학이나 이런 문명의 문법 속에서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도 다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도는 작은 도다 이거죠. 소도들이다. 소도들이고, 그건 뭐 다 기술이고, 기회고, 뭐 이런 것들이고, 대도가 아니다. 다 그런 것들은 소종이다, 소종. 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제사 용어고요. 그러니까 종은 이게 집이죠. 집이고 이제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보일시자 제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티테이블이고 그 위에 사냥에서 잡은 짐승의 시체를 올려놓고 놨는데 그게 이제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올려놓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례죠, 제례. 뭐 예자 할 때도 제례고요. 그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다가 그래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뭐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 이런 거 넣어놓고 젓가락 꽂아놓은 거 예라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렵할 때 사냥 수렵할 때 짐승을 놓고 제례하는 게 보일시자의 뜻이고 풍자는 이제 농경의 결과물을 모아놓고 제례를 올리는 거. 그 합쳐진 게 이제 예죠. 이걸 이제 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물론 이제 사냥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사냥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또 농사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농사를 사냥을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이어져 왔으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종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의 조상, 그러니까 시조부터 적장계로 쭉 그대로 직계로 내려온 게 대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반계, 뭐 중간에 이제 뭐 시조의 뭐 형계가 있다든지 뭐 여타 있으면 이제 쭉 반계로 내려온 것들이 이제 소종이고요. 그래서 소종은 이제 보통 그 나로부터 뭐 위로 4대, 아래로 4대. 그러면 이제 구족이라고 그러죠. 구족이 이제 일가죠. 그러니까 위로 4대 하면 나 포함해서 5대 이렇게 되는 건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 올라가고,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 이제 그게 구족이고, 그게 이제 8촌 범인의 일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가가 모여서 이제 시조까지 쭉 올라가면 이제 그게 대종이 되는 거죠. 근데 장자에서 얘기하는 게 사할 때 이게 스승은 그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도는 뭐 가치거든요.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으뜸 가는 가치. 그게 대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가치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 근거가 있으면 또 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근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그냥 천 뭐 이런 얘기를 간혹 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명령에서 왔다. 천 이런 게 있어. 뭐 서양에서는 뭐 근거 따져가면 이제 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장자는 이제 대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가치의 어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를 스승으로 인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367페이지에 보시면 뭐 천학지와 강호의 물고기하고 이제 그 종자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걸 잠깐 보시죠. 대종사 편의 대종은 본래 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제사는 조상에게 지내는 거고 시조부터 쭉 맏아들로만 쭉 이어 내려온 적장계 이게 이제 대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져 나온 반계가 이제 소종이고요. 그 뭐 소종은 위로 4대, 뭐 위로 4대, 아래로 4대 이래 가지고 이제 구족이고 그게 일가고요. 고조를 할아버지로 삼는 일가.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그 대종이 성립된 게 이제 주나라 종법에 기원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려놨죠. 그 주나라 시대의 이런 뭐 종법은 가부장제 성립과 관련이 있고, 본래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계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적장계 뭐 이런 게 이제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서 적장자 상속이나 뭐 적장계로 뭐 혈통이 이어지고 이거 확인이 안 됩니다. 모계 사회에서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명확하니까. 뭐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긴 했지만 농담은 농담입니다만 사실 그렇긴 하죠. 어머니는 늘 확실하고 아버지는 늘 불확실합니다. 지금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머니가 뭐 직접 나왔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그럼 얘 아버지가 누구야? 이건 늘 불확실한 거죠. 지금이야 뭐 DNA 분석 뭐 이거 해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그것도 99.999%뭐 이거지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그럼 적장계 이런 걸 했느냐? 그건 이제 가옥 구조라든지 일부일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가부장제가 성립되면 일부일체가 확실하면 DNA 검사 안 해도 일부일체가 확실하면 아버지 어머니다 아버지가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옥 구조라든지 이게 일종의 감금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뭐 나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10달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모계에서 부계로 바뀌면서 경쟁력을 얻은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과 부모 두 사람으로부터 모두 후원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전적인 지원을 하는 부와 모, 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과 두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부장제가 경쟁력을 갖고 온 거죠. 가부장제가 꼭 도덕적이어서 온 게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어서 온 거죠. 그 뭐 꼭 도덕적이어야 하느냐, 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도덕의 기원이라는 것도 이제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 맥락이 있고 그런 사회 경제적 맥락 자체가 도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장자거든요. 장자적 지평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육아에서 보면 뭐 이런 짐승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문란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텐데 장자 같은 경우는 그 언제부터 그랬는데 뭐 이렇게 따져 묻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나 물으면 이제 뭐 별로 대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길어봤자 뭐 240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인류는 뭐 몇백만 년 해왔고 수십만 년 동안 사냥해왔고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정당하냐 그러면 대답이 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해놨고요. 이제 육아문헌 성립 중에 이제 시경 같은 데 보면 일부일체제 강조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새를 예찬하는 시에도 새라고 하는 게 일부일체제를 지키는 종이 많기 때문에 새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가 함께 있지 않고 두 마리만 딱 있다. 일부일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시경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369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369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인물로서의 대종사가 5장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유편의 요임금과 함께 나왔던 허유가 자신의 스승을 부르는 대목에 오사오 오사오하고 대종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1장과 3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이 남백자규라는 사람이 여우에게 도의 전수 과정을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넷째 줄에 부묵지자 그리고 낙송, 부묵과 낙송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부묵은 먹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 문자를 뜻합니다. 먹에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글입니다, 글. 낙송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도의 근원을 쭉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천악지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악지어 이야기 나오는 바로 앞대목 393페이지에 그
그 하단에 본문이 나오죠.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거나 태어나는 것은 명이다. 운명이다 이거죠. 밤낮처럼 일정함이 있는 것이 자연인지라 자연의 밤낮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과 삶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니 이것이 사물의 본 모습이다. 본래 이런 거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기 마련이다. 저들은 단지 하늘을 품으로 여겨 온몸으로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앞에 대목을 사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대상이겠는가.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도다 이거죠.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군주가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 온몸을 바치는데 하물며 참다운 군주이겠는가. 역시 세상의 군주는 세속을 다스리는 군주고 도는 이 천지 자연을 모두 다스리는 참다운 군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풀이를 한번 보시죠. 394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 대목은 이제 첫 번째 구절이 그 죽고 사는 것은 명이다. 뭐 이렇게 사생명야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걸 그저 그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뭐 번역은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제 뜻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연히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운명이 달려있다. 우연이다. 뭐 이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마치 밤낮이 일정하게 교대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작용이다. 그래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삶의 한참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뭐 정말 어려움이 닥쳐와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한계죠. 제가 이제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뭐 담양 가고 뭐 여수 가고 진주 산청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여행을 하면서 돌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은 덕분에 뭐 그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 4월 동안 학교를 못 나갔어요. 최장기간 학교를 못 나갔는데 장염에 걸려갖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장염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아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네. 아니면 또 아무 생각 못하고 또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건강하십시오. 괜히 또 여름날 장염 걸리시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가끔 아플 필요도 있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죽고 사는 것이라면 인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자니까요.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부모로 여긴다는 말은 결국 생명을 받고 돌려주는 존재가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 또한 생살 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속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진인이 추구하는 도는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의 군주보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인가 하는 게 천하지어 이야기입니다. 394페이지 하단에 본문 나오죠. 보겠습니다. 샘이 말라버리면 천하기죠. 물고기들이 땅 위에 함께 남아 서로 물기를 뿜어내며 물기를 이제 입에서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 거품을 또 토해내서 적시줍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느니만 못하다. 요임금을 찬양하고 그랑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요임금은 그래도 이 물기를 뿜어내고 거품을 토해내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세속의 권력자고 그랑은 그나마 못 살게 구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요임금은 찬양하고 그랑은 그나마 못 살게 구니까 비난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둘 다 잊고 도와 일체가 되느니만 못하다. 결국 강과 호수의 넓은 물에서 서로 잊고 지내는 게 더 낫다. 뭐 도와주고 뭐 이거보다 뭐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더라도 강과 호수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얕은 물 속에서 뭐 서로 아웅다웅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이거죠. 한번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가는 샘의 물고기 천악지어 이야기입니다. 장자에는 이제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글 속에 나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장자의 인생관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샘이 마른다는 것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나무가 시든다 뭐 이런 맥락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서로 물기를 뿜어내고 거품으로 적셔주는 것처럼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면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득도자 입장에서 볼 때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감싸주는 행위는 결국 부자유의 굴레를 피할 수 없는 하찮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서로 잊고 지낼지언정 강과 호수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종사 이 3장에도 보면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 잊고 지내고 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망호 강호 물고기가 편안하게 지내는 곳 상망강호예요. 상망호 강호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 이게 이제 자유로운 상태다 이거죠. 그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 잊고 지내고 사람은 강과 호수 대신에 이제 도술에서 서로를 잊고 지낸다. 사람도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비유를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임금을 찬양하고 그랑을 비난한 것은 둘 다 잊고 도와 일체가 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임금은 물기를 뿜어서 돌봐주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고 그랑은 그나마 못 살게 하는 사람을 빗댄 겁니다. 그러나 장자는 요임금에 대한 칭송은 그랑이라는 악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요임금과 그랑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지만 이 득도자, 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두 하찮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요 이야기를 부연한 게 이제 외물편에 보면은 합철부어가 나와요. 합철부어는 이제 부어는 붕어죠. 네, 붕어입니다. 부어인데 이형청과 현상이 생기죠. 정약용의 아흔각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어는 원래 사어인데 상어로 읽고 수어는 숭어를 읽고 노어는 농어를 읽고 그런 용례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 철은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수레바퀴 자국은 이제 도로에 있는 거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죠. 거기 붕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말라가는 거죠. 장자가 이제 집이 가난해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가마우라고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가마우를 찾아가서 곡식을 좀 구우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러저러 해서 곡식 좀 구워주시오 그랬더니 가마우가 오늘은 좀 곤란하고 다음 달에 많은 양의 곡식을 뭐 어디서 봤는데 그때 구워주겠다. 많은 양의 곡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합철부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오다가 보니까 누가 나를 길가에서 부르길래 돌아봤더니만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붕어 한 마리가 있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곧 죽게 됐다. 지금 물이 다 말라간다.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장자가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모레 돌아오는 길에 월나라 왕에게 얘기해서 뭐 오나라, 뭐 월나라 온 모든 뭐 4대강의 물을 다 너한테 보내주마. 뭐 이렇게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붕어가 그놈을 가게에서 봅시다. 뭐 이러거든요. 그때 난 말라 죽었을 것이다. 또 그 학절부입니다. 요 이야기를 갖고 이제 확장시킨 버전이죠. 사실 재미는 외물편이죠. 외편, 좌편 이쪽이 더 재밌습니다. 내편은 좀 어렵고요. 우원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서 얘기한 게 외편, 좌편이라 외편, 좌편 따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이 학철부어 이거 전부 유가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철부어는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물에 있는 붕어로 천악지어와 마찬가지로 공공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천악지어든 학철부어든 모두 유가적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잠시 무태 나온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속으로 돌아가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살아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가적 삶은 이 잠시의 삶을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자적 집행에서 보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뭘 내 죽음을 알리지 마. 그건 알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인물이 그 말을 남겼다고 해서 마침 뭐 이렇게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유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요. 무덤에서 관하는 묘관, 뭐, 죽어서 시신이 되어가지고 임금에 관하는 시간, 이거. 중국에 이제 이 사추가 그랬거든요. 이 사관추, 사어라기도 하고요. 사추라 하기도 합니다. 미꾸라지 추자인데, 이름이 추고, 자가 의예요. 사추가 곧 사어인데 논어에 나옵니다. 직제라 사어여, 정직하거나 사관어여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자가 칭찬한 역사가예요. 근데 어쨌든 문서 전문가인데 위나라 영공을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빈소를 차리지 마라.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임금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저 간신 미자를 쫓아내고 현인 거배곡을 등용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빈소 차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차리지 마라 그래요. 위나라 영공이 조문을 가보니까 빈소를 차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왜 이랬느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영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다. 내가 당장 저 미자 쫓아내고 거배곡 등용할 테니 빈소 차려라. 그러니까 죽어 시신에 대해서 간했다 이래가지고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묘관도 있습니다. 묘관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진평왕 때인가 그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무덤에서 소리가 나는 게 계속.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뭐 정약용에선 경세유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표라고 하는 게 신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걸 이게 유표예요. 경세유표. 정약용이 이미 뭐 끝장이 났죠. 이미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세상을 경영하고 이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세유표 같은 저수를 남겼죠. 그러니까 유가적이에요. 그게.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임금에게도 끝까지 충성 바치고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지금이야 뭐 이런 삶을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막내딸 울음소리는 무덤에서 또 들린다 뭐 이런 거 전부 유가적 삶이죠. 삶을 죽음보다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는 쇄심줄입니다. 그런 거 다 장자는 좀 다릅니다. 무태 잠시 나온 것이 삶인데 이게 마치 몸에 붙어있는 사마귀처럼 아주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을 삶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 태도인가? 이건 뭐 모르는 거죠. 유가적 삶의 태도가 옳은가? 장자적 삶의 태도가 옳은가? 이건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장자적 삶의 태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죠.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한의 시간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삶은 아주 잠깐이고 가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삶을 무겁게 여기는 이 태도가 하찮은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장자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그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쇼펜하우어 얘기를 잠깐 해놨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죠. 고슴도치가 인간들이 함께 사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겨울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게 추워서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막 찔리고 또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춥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잘 살았죠. 이렇게 막 인간관계를 아주 비관적으로 염세주의 철학으로 그냥 세상을 풍미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유명해져가지고. 그것도 또 아이러니죠. 장자도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멀어지면 외롭고 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자식으로 그걸 표현하면 소요라고 했죠. 소요유편에 나오는 소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적당. 네, 소요. 거리를 두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제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자식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너무나 뭐 뻔한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제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된대요. 세상에 어떤 이런 막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학금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장학금 돈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나쁜 생각인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걸 바라고 그걸 자랑하죠. 아주 저도 가까운 일가친척이요. 그러지 말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 말이 옳아요. 돈 갖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돈 갖고 효도할 것 같으면요 쉽죠. 돈 갖고 효도할 것 같으면 쉽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효도가 돈이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느낍니다. 근데 그건 제 말이 맞아요. 절대 돈 갖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맺힌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48분거리 거리를 두는 거죠. 그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네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네 인생이 되고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건 불행이 예고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망강호가 장자적 삶의 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소요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살아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또 육아식 삶을 지향하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도 좀 살아서 그렇게 추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순간의 기쁨을 놓지 않는다. 이 왕발이라는 사람이 이게 학철유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학철부원데 원문은요. 근데 이제 등왕각 서문에서 이 등왕각 서문은 천하의 명문이죠. 이 왕발요. 이 왕발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먼 곳으로 좌천돼서 가게 되니까 따라갑니다. 남창이죠, 남창. 그때 이제 남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좌천돼 가고, 20살 약관의 나이 왕발이 이제 먼 곳으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처지가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창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염씨 도독, 염백서라는 도독이 있었어요. 해군 이제 사령관이죠. 그 염도독이 남창이 이제 이 남창의 등왕각이 양자강 변에 있거든요. 가면 이제 규모가
그 양자강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뭐 몇만 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유조선 같은 배가 거기서 바로 회전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강폭도 이제 엄청나게 넓고, 뭐 제가 갔을 때는 여기 뭐 이 식구에 따르면은 뭐 굉장히 뭐 맑은 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7월달 뭐 비가 엄청 오던 때라 흙탕물, 뭐 아주 아득한 흙탕물들이더라고요. 세상이 넓다는 게 그냥 거기 딱 보입니다. 그냥.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예 하늘과 땅, 뭐 하늘과 물, 뭐 이렇게만 딱 보이는 그런 상황은 감각이 이제 달라지죠. 거기에서 이제 등왕각 지은 게 이제 등왕입니다. 그 이원영이라고 당나라 태종의 동생이에요. 그죠? 뭐 태종이 막 죽였잖아요. 뭐 형도 죽이고, 뭐 동생도 죽이고, 지가 황제 하려고 막 죽였죠. 근데 이원영은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남창으로 내려가서 등왕각이나 짓고, 등왕이 바로 이원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고 본 거죠. 형님, 저는 그냥 여기서 술 먹고 노는 게 취미니까 저는 황제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이제 살았죠. 그 이제 등왕각 거기에서 이 연백서 도독이 본래 이제 이 중량절 9월 9일 9월 9일을 중량절이라고 이제 중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까닭은 이 9구자와 오렐구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1년 중에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긴 게 아니라 오렐구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국화주 마시면서 노는 것. 이게 이제 꿈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등왕각에서 시를 짓고 문장을 짓고 이제 노는데, 이제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 연백서라는 도독이 전날 그 자기 사위를 불러갖고 내가 내일 거기서 문장을 짓게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지어보라고 할 텐데 다 사양할 것이다. 그때 네가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을 지어라. 사위를 띄우려고 일부러 문장을 지어놓고 훌륭한 저 문장가에게 가서 부탁도 받아놓고 문장을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고 당일날 좀 문인들을 쫙 모아놓고 다 한번 지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살짜리 왕발 이걸 갖다가 그럼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백서가 저런 고의한 놈이 있나 뭐 이러면서 그래 한번 지어봐라 그런 거예요. 뭐 네 꼴에 뭐 얼마나 짓겠냐. 그리고 이제 했는데 막 짓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남창원 고군이 홍도는 신무라 뭐 이 사륙 변려문인데요. 뭐 무라는 천보라 뭐 용광이 사두지하고 하늘 천자 나오면 땅 짓자 나오고 뭐 남양 그 옛꽃자 나오면 뭐 새신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탁탁 운이 맞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인데 그걸 이제 짓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제법 짓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천재거든요. 그 천재다 뭐 이렇게 감탄을 해가지고 끝까지 다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이름이 이제 왕발의 천하의 이름이 천하에 날리는데 그때 쓴 글 중에 하나가 학철유한이거든요. 뭐 낙하는 요 고목제비하고 뭐 이 떨어지는 낙조는 뭐 이 따오기와 함께 나란히 날고 뭐 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등왕각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이제 다 익히고 나서 보면은 그 어려운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거기서 이제 학철유한. 처학철이 유한이죠.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의 노인, 붕어처지와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쁨은 여전히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즐거움 하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태백의 춘야연 도리원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천지는 만물지 영여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잠깐 묵어가는 여관이고, 광음은 백대지 과객이라, 빛과 어둠, 시간이 흐르는 것, 이거는 백대를 지나가는 영원한 손님이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거다. 그런데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안기하요. 부질없는 이 삶, 인간의 삶이란 게 마치 꿈과 같으니 위안기하요. 그 중에서 기쁜 게 얼마나 되는가.
위한 기쁜 적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삶 중에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 문장으로 이제 확 그 기쁨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요. 왕이지도 이제 뭐 난정기세에서 그걸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가적인 거죠.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제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게 계속 전해지는 것. 이태백이 뭐, 결국 당나라 때 이태백이 추구하던 게 또 저 왕발이 추구하던 뭐 그런 기쁨, 뭐 이런 게 왕이지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뭐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문장의 힘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왕발 얘기 잠깐 했고요. 왕발이 등왕각서에서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이 고인 물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줄 아는 학철 유한의 경제. 이게 뭐 육아와 장자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계속요. 큰 땅덩어리는 몸을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잠깐 나를 살게 했다.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살아있는 동안은 수고롭게 일을 하는 거죠.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 때문에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같은 이유로 나의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삶이 좋다면 같은 이유로 나의 죽음 또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크다란 땅덩어리는 대지와 같은데 대자연, 곧 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앞에 제물론에 같은 표현 나왔죠. 죽음을 쉬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생로병사는 모두 자연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같은 이유로 죽음 또한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그래서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01페이지로 이제 혼돈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혼돈 이야기 501페이지인데요. 장자의 마지막, 그러니까 네 편의 마지막 편, 응제왕 편이 마지막 편인데 마지막 편의 마지막 우화가 혼돈 이야기입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혼돈 이야기와 관련된 그 가장 최근의 이야기는 제가 주변에서 제가 있는 그 옆방의 그 이문재 교수가 있거든요. 시인이잖아요. 제가 4층에 있는데 4층 옆에 방입니다. 옆에 방에 이문재 교수가 있는데 제가 그 건물 이제 그 1층에 앉아서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뭔가 SNS를 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아서 제가 그러고 있으면 막 이렇게 보길래 누가 날 보나 했더니 이제 이문재 시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올라오는데 4층으로 올라오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나 했더니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자랑할 것도 되게 없다. 잃어버린 걸 자랑하는구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 막 어제 술을 많이 먹고 막 어쩌고. 그러더니 한단 소리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세계에 사는 거 맞다고. 나는 천재들의 세계에 살고 당신은 범죄들이, 나같이 범죄가 많은 거 보니까 주변에 범죄들이 세상에서 살고 다르죠. 뭐 이랬더니 한단 소리가 자기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하는 거래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매우 휴대전화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갔더니만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가 휴대전화를 찾아와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싱겁게. 원래 이제 뭐 복잡한 이 네트워크에서 탈출하려고 휴대전화를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높이 평가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체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결국 자기 피곤할 걸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해요. 아마 정말 제대로 숨으려면 정말 연락이 안 되던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주변 사람한테 연락을 해갖고 뭐 연결해서 찾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결국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러면 모르겠는데 결국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식으로 보면 이게 가짜 은자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양반들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래서 꼼수다 그러고 막 비판하고 했는데 찾아버린 거죠, 휴대전화. 그러면서 이제 뭐 세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내가 혼돈이 되려고 했는데 말이야. 혼돈이 되려고 했는데 자꾸 나를 들쑤신다고. 이놈들이, 세상 이놈들이 자꾸 나를 들쑤셔가지고 혼돈이 되질 못했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얘기입니다. 혼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휴대전화는 당연히 혼돈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명을 가지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이미 뭐 문명 포기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삶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편리한 것들을 얻게 되면서 사라져버린 게 있죠. 이제 뭐 제가 언젠가 논어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십 년 된 관계, 30년 이상 된 관계가 있으면 그 젊고 어린 시절에 서로 만날 때 얼마나 그때 기뻤고 얼마나 그 만나기 전에 설레고 이랬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설렘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 아무리 이제 뭐 어디 브라질을 가도 그런 설렘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뭐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한창 다닐 때 뭐 저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또 뭐 또 지침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선배들이나 뭐 형들이 뭐 많지만 그때 그 만나러 갈 때의 그 설렘 같은 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졌는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뭐, 피차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뭐 좀 만나러 갈 때도 설레는 일이 없고, 만나러 올 때도 마찬가지로 설레는 일이 없죠. 왜 이렇게 됐는가? 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가 죽었잖아요. 그 배우가 뭐, 멀어지는 그 나라의 그 마차를 보려고 막 미친 듯이 그 건물을 쫓아 올라가고 이런 거 뭐, 우리는 이미 아주 옛날에 끝나버린 거죠. 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뭐 훤히 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같이 없어져 버린 거죠. 혼돈 그 얘기입니다. 그 혼돈을 죽여버렸는데 누가 죽였는가? 뭐 우리가 죽인 거죠. 앞쪽에 그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 유언 중에서 이 붕세, 포정해우, 포정몽 이게 유명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그 우화와 그 버금갈 만큼 널리 알려진 게 혼돈 이야기입니다. 네 편의 마지막 편. 네 편은 이제 장자라는 단일한 인물이 지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대체로 인정하거든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외편자편은 이제 장자가 지은 것으로 보진 않고요. 근데 이 마지막 편이 응제왕 편인데, 응제왕에 대한 풀이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장자 자신의 저작으로 인정된 글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게 혼돈이죠. 근데 이건 이제 그 밑에 써놓은 얘기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위대한 물리학자들을 이제 비판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카와 히데키요. 뭐 대단한 집안입니다. 형이 가이즈카 시게키고 각고랍이 돼가고 교토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동경대 교수였고 셋째고요. 유카가 이렇게 사형제인데 사형제 모두 이제 학자 집안이었죠. 근데 이제 이 유카와 히데키가 이 가이즈카 시게키 형으로부터 그 영향을 크게 입었는데 그 동양학 중에서 이제 장자를 읽고 이 혼돈 이야기를 읽고 중간자를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었죠. 그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유카와 히데키가 동경대에서 강의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쫓겨났겠죠.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보들이죠. 알아듣는 얘기만 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알아듣는 얘기만 듣는 거죠. 뭐 알아듣고 재미있고 뭐 이런 것만 원하는 거죠. 그 아주 이 수준 낮은 지식들만 갖고 이제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못 알아듣는데 뭐 그걸 갖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죠. 근데 그 물리학의 업적은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위대한 업적이죠. 일본에는 뭐 노벨 물리학상을 일찌감치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이제 이 동양권으로 주지를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은 거죠. 49년에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장자의 혼돈설화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교토대학교 교수였던 가이시카 시게키였는데 중국 사상을 전공한 갑고락의 대가입니다. 유카와는 형을 통해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가졌는데 장자의 혼돈설화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물리학에서 중간자의 존재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카와의 계산 결과가 관측을 통해 입증되면서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유카와는 걸핏하면 동양고전을 이야기했고요. 뭐 이태백의 춘야연 도리원서, 뭐 장자와의 해시가 농담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혼돈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저도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뭐 영 엉뚱하게 읽었더라고요. 장자의 맥락과는 전혀 다르게 황당하게 읽었더라고요.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모르지만 장자에 대해서는 좀 알잖아요. 근데 502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요, 독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황당하게 읽었는데 황당하게 읽은 게 또 아주 창조적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갈릴레오 뭐 성당에 앉아가지고 뭐 신부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천장에 매달린 샹젤리 샹젤리에가 샹젤리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걸 갖고 추시계를 발명했잖아요. 이게 폭이 길건 그 흔들리는 길이가 길건 폭이 길건 짧건 시간은 같다는 걸 이제 엉뚱한 짓 한 거죠 이제.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아주 큰 수확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카와 히데키도 제가 보기에 혼돈설화 아무리 본다고 해서 뭐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상하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주 엉뚱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독서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오독의 힘도 위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오독을 하는 것도 그게 독서거든요. 때로는 정독보다 오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독이 어떤 텍스트를 읽는데 정독을 읽으면 그게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거나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텍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독을 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더 나은 인간의 모습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유카와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묘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엉터리로 읽는 것도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읽는 겁니다. 무관심 이거죠. 잘 읽고 못 읽고는 그 다음이고요. 혼돈설화 보겠습니다. 남의 임금은 숙이고 북의 임금은 호리고 숙콜 그러면 숙콜지간 그러면 아주 찰나의 순간 뭐 이런 뜻입니다. 시간의 신들이에요.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다. 숙과 홀이 때로 혼돈의 땅에서 함께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하자 숙과 홀이 혼돈의 원효에 보답하려고 상의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단이 일어납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 혼돈만은 없으니 시험삼아 구멍을 한번 뚫어줘 보자 하고는 하루에 구멍 1개를 뚫었더니 7일 만에 혼돈이 죽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돈은 중앙의 신이죠. 남쪽과 북쪽이 천하의 남쪽과 천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천하는 돌아가는 원판.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장자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다느니 뭐 이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남쪽에는 이제 이 남해지제와 숙이고, 북해 인근 이제 홀입니다. 숙홀지강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중앙에 이제 혼돈. 이 혼돈은 이렇게도 쓰고요. 또 혼돈을 홀륜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이제 골륜이라고도 하고요. 골륜산이죠. 이때는 사물의 시초, 뭐 이런 뜻입니다. 전부 사물의 시초. 사물의 시초를 비유한 겁니다. 골륜산의 이름도 원래 그런 뜻입니다. 처음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다. 골륜, 홀륜, 혼돈, 이 혼돈 다 같은 겁니다. 요거 이제 역시 명말청자의 방희진이라는 학자가 고정한 거예요. 뭐지, 뭐가 아는 게 많은지 말이죠. 언어를 쫙 추적했는데, 그 언어의 맥락을 딱 따라가 보면 이제 언어의 역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류의 언어를 몇 개를 아느냐. 우리가 언어를 한 개밖에 모르면 그 언어의 맥락이 안 보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서 있어 봤자 사람이 안 보이죠. 여러 사람이 서 있으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도 한 권 읽어갖고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 권을 읽으면 이제 그 맥락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했는데, 이제 혼돈은 어쨌든 사물의 시초예요, 시초. 그리고 이제 혼돈은 중앙이고, 이제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비유한 게 LP판. LP판 회전수가 33과 3분의 1이든가, 뭐, 그렇죠. 33분의 1이든가, 33과 3분의 1, 뭐, 이렇죠. 이것도 아주 우연히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뭐, 과학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LP판, 롱플레이어 플레이. LP판 전에는 무슨 판이었습니까? SP판이죠. 이 SP판의 S는 뭡니까? 쇼트인 것 같지만 이게 스탠다드죠. 네. 왜냐하면 LP가 이거보다 그 길게 재생된다고 해서 한 거죠. LP가 없는 상태에서 SP를 일부러 짧게 보지를 않겠죠. 스탠다드죠. 그래서 이제 LP보다 SP판이 더 빨리 돌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도는데 외주로 갈수록 빠르게 돌죠. 뭔가 크면 클수록 더 넓을수록 더 빨리 돌죠. 뭐 지구는 얼마나 빨리 돕니까? 지구는 이제 둘레가 4만 킬로죠. 그게 이제 24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죠. 뭐 1600, 시속 1600km 뭐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데 뭐 비행기 10몇 시간 타야 되는데 24시간이면 완전하게 돌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숲콜입니다. 숲과 홀.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절대 만날 수 없는 게, 만나러 그렇게 빨리 가면 얘도 이만큼 또 빨리 온단 말이에요. 절대 못 만나죠. 둘이 만나려면 가운데로 가야 돼요. 가운데가 정한가운데가 혼돈인 거예요. 정한가운데는 이게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한가운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나 도착점의 위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움직인 거라고 할 수 없죠. 그 위치가 있죠. 혼돈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갔더니 잘 대해주었다. 그래서 일체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도추로 비유되기도 했죠. 도의 지돌이다. 이런 상태를 이제 혼돈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원시 상태인데 그 해설을 한번 보시죠. 502페이지 하단에요. 혼돈 이야기는 지금 읽어본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남해 임금 숙, 북해 임금 홀이 혼돈의 땅인 중앙에서 자주 만났는데 혼돈이 잘 대접해주자 숙과 홀이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에 한 개씩 구멍을 뚫어주었더니 7일 만에 혼돈이 죽어버렸다. 숙과 홀은 시간의 신이자 유위, 자귀 이런 거죠. 유위, 자귀, 임의.
인간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숙콜지간이라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반면 중앙의 혼돈은 시간의 흐름에 적용받지 않는 원시의 도, 무위, 자연, 이걸 상징합니다. 혼돈은 흑백이 나누어지지 않고, 흑백이 없고, 선악과 피악가 구분되지 않고, 시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시비가 없다는 것은 시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지각이 없는 상태다. 이거죠. 흰지, 검은지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상태가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아닌 사람이 볼 때 혼돈은 지각하지 못하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숙과 홀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숙과 홀이 혼돈을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도 없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은 없으니까 답답할 거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주자 해서 하루에 구멍 1개씩을 뚫어줬더니 결국 7일 만에 혼돈이 죽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해코지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 나는 그게 아닌데 뭐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래봤자 이미 늦은 겁니다. 7개의 구멍은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를 가리킵니다.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7개의 구멍이 생겨서 지각할 수 있게 된 혼돈은 더 이상 혼돈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혼돈의 비극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걸 말해줍니다. 육아는 이제 충서죠. 육아는 이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동일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심지소동형, 마음속에서 다 옳다고 생각하는 동형, 이게 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동형, 다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 척은지심, 사형지심, 척은수호, 사형시비지심, 이런 거다 이거죠. 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은 자기에게 진실한 거고, 서는 자기에게 진실한 걸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상대도 싫어할 것이다. 장자는 좀 다릅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나라에 어떤 이상한 새가 왔다. 그 노나라 임금이 그 새를 아주 극진히 대우를 했는데 7일 만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기양양조했기 때문에 자기를 봉양하는 방법으로 이 기양양조 자기를 봉양하는 방법으로 새를 봉양했기 때문에 새가 죽었다. 이 조양양조해야 된다. 새를 봉양하는 방법으로 새를 봉양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했다. 다르다.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이해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육아적입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게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섣부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면 망가진다. 이건 이제 그 어떤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사고, 이걸 비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우리가 도와줄게. 이슬람이고 도와줄게.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석유 뺏고, 서로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게 왜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와주겠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사유는 이미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이 했죠. 그러니까 슬픈 열대 이런 책 보면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과 원시 공동체가 만나면 원시 공동체가 그냥 깨지는 겁니다. 슬픈이라는 이제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계몽이다, 무명하다, 이래가지고 도와주려 하다가 결국 망가뜨리는 거죠. 계속요. 혼돈을 중앙의 임금이라 했는데 왜 하필 중앙일까? 천하를 하나의 커다란 원판이 돌아간다고 생각해보면 방금 이제 LP판 얘기한 것처럼요. 그 재물론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자에 나오는 수레바퀴나 장자 재물론 표현의 맷돌 또는 논어에 나오는 북극성, 하늘의 지돌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논어의 경우는 이제 뭐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노자는 수레바퀴 얘기했고요. 그 장자는 이제 맷돌 얘기했고, 장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504페이지 맨 밑에 문단. 장자의 혼돈은 도를 터득한 사람, 아니 그 도 자체를 인격화한 존재입니다. 남해의 임금 숙이나 북해의 임금 호론, 그냥 빨리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한가운데 있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중앙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죠. 중앙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숙과 홀의 역할과 혼돈의 역할을 대비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숙과 홀이 만나려면 중앙으로 가야 합니다. 숙에게도 홀에게도 다 통하는 원리는 중앙에만 있는 겁니다. 숙과 홀이 서로의 땅에는 갈 수 없지만 혼돈의 땅에서는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이 재물론 편에서 이야기한 도추입니다. 숙이 홀이 될 수는 없고 홀이 숙이 될 수는 없는데 혼돈의 땅에 가면 이야기가 통합니다. 중앙이니까. 중앙에서는 숙과의 거리나 홀과의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숙과 홀은 시간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음악을 재생하면서 돌아가는 레코드판 외주의 반대편에 숙과 홀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외주는 빠르게 돌아가지만 한가운데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점과 종착점이 같은 위치라면 움직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숙과 홀이 중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위치에 있는 한 절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빨리 돌수록 오히려 상대도 빨리 돌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앙으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중앙의 신호로 상정합니다. 근데 그 혼돈이 죽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 죽는 비극은 근대 세계가 다른 세계를 만나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꼭 무슨 19세기 제국주의처럼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도 호의를 갖고 다른 문명을 대하는 경우에도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뭐 기억하시죠? 한동안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거기 뭐 아마존 밀림에 사는 여러 종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조회족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조회족이 사냥을 하는데 다음날 먹을 것까지는 사냥을 안 해요. 다음날 먹을 것까지 미리 좀 사냥을 해놓고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날 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운이 좋으면 많이 잡고 운이 적으면 적게 잡아요. 적게 잡는데 사냥을 같이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부 건친혼이에요. 그 종족 안에서만 건친혼을 계속하는 게. 전부 그냥 생김새가 되게 비슷해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전부 뭐 이렇게 혈연 관계인 거죠. 그럼 누구만 소외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굉장히 선량하게 살더라고요. 그 아무리 봐도 저보다 더 착한 것 같더라고요. 뭐 나쁜 짓을 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계. 근데 이제 나눠주는데 사냥을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시간이 2-3시간이나 걸려요. 뭐 사냥하는 것보다 더 걸릴 정도로 나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를 나눠야 할 때 비슷하게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능은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1, 2를 아는데 3이라는 숫자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 지수가 떨어져서 3 이상의 숫자를 모르는 건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 2, 3 이거 아는데 무슨 대단한 뭐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그냥 그런 걸 차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이제 수는 2개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다 군대덕입니다. 쓸데없는 수죠. 둘만으로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이중 코드로 다 그렇죠. 써놨습니다만 1은 1로 표현하면 되고 2는 10, 뭐 3은 11, 4는 100, 5는 101, 6은 110, 7은 111, 8은 1000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표기됩니다. 컴퓨터에서 다른 숫자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혀내는데 yes, no만으로 다 되죠.
질문 잘하면요. 20곡에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다 알 수 있죠. 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두 개만 알고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기억하기가 힘들죠. 기억하기가 힘들면 계산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4 빼기 3. 우리 간단하게 1 이렇게 나오지만 이진 코드로 4 빼기 3 이러면 이게 계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조회족은 간단한 수만 알고 다른 수는 모르니까 계산 잘 못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문명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면서 지켜온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족은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데 조회족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은 마치 혼돈에게 구멍이 필요 없는 것처럼 외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가서 뭔가를 전해주려고 도와주려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데 조회족들은 그런 걸 피하더라고요. 외부의 개입을 금지시키고 그냥 그 촬영만 하게 하고 뭐 이러던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걸 피했는데도 그러니까 조회족은 외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피했는데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인과 접촉하면서 생긴 새로운 질병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거죠.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그 자체로 생물학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메르스 같은 질병이 이제 큰 위협이 되었는데 어쨌든 스페인의 불과 몇백 명의 군사가 가서 8만 명을 그 잉카 군을 이겼다 이렇게 총으로 갖고 이기곤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전염병이 전파가 되면서 남미 쪽 한 2천만 명이 멸종을 당해버렸으니까 지금은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남미에 본래 살던 사람을 찾으려면 3,000m 이상 올라가야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남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본래 백인들과 섞인 사람들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제국주의가 멸망시킨 그런 문명권이 되는 거고 다행히 우리는 멸망 안 당하고 이렇게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바꾼 게 별로 없죠. 지금 그대로 인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대로 살고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꼭 그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이 함락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인종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멸종은 안 당한 것 같아요. 근데 남미는 완전히 그냥 사라졌다고 할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마존 사람들 외부와 접촉이 생기면서 생물학적으로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고 그게 이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붙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요. 어쨌든 장자는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1차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계속 물어왔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맨날 이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델포이 신전에 붙어있던 신탁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적 주제로 바뀌었죠. 철학사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 유가도 계속 나는 누구인가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제 강조했는데, 장자는 이제 나는 누군가 이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과연 제대로 그럼 물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소크라테스 정도 물으면 제대로 물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는 게 이제 장자예요. 우리도 물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너는 누구인가? 있지 않은 자, 없는 사람, 올 수 없는 사람, 이런 거예요. 부재하는 사람, 오지 않을 편지,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적 사건,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장자는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그러니까, 유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장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바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유가의 삶의 태도는 부정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더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제 강조했을 때 놓쳐버리는 게 있는데 그 놓쳐버리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어쨌든 그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장자고요. 그 둘 다 해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100% 육아적 삶만 갖고 산다면 우리 삶이 이데올로기화 되기 쉽거든요. 육아의 삶에서 추구하는 인이라고 하는 가치는 지고의 가치입니다만 사람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쉬이 그러죠. 사람 잡으면 내가 어지린자를 잘 봤더니 그 안에 두 글자가 더 있더라. 뭐냐? 식인 먹을 식자 사람인자. 사람 잡아먹는 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또 내가 받아들일 때 재해석을 거치거든요. 그 재해석하는 자가 권력자고 기득권자고 지배자다 이러면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큰 비극이 되죠. 육아적 삶만을 100%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비극이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지고의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아주 곤란하죠. 근데 이제 육아적 가치를 다 버리고 장자적 가치만 추구한다면 일단 삶이 형성이 되질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한 가지 뭐 직업을 갖고 일할 때도 있고 직업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장자적인 지평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장자는 마지막 이야기 혼돈설화 여기서 우리가 타자를 대할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걸 좀 경고죠. 오히려 배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숫과 홀처럼 혼돈에게 구멍을 뚫는 이제 행위를 저지릅니다. 결국 혼돈이 된 까닭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의 타자성이 상실되고 나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나의 또 다른 얼굴이지 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이민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때 우리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죠. 이미 배제의 논리가 깔려 있잖아요. 우리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일단 배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한국의 풍습을 익히도록 이 이민자들에게 강요하는 것, 이거는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 뭐라는 겁니까? 한국인들. 그러니까 이미 강요된 우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타자는 이미 강요된 우리다. 숫과 호의 선의가 혼돈을 죽인 것처럼 우리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혼돈스러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원주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풍습을 만들었더라고요. 결혼 이민자가 오면 결혼 이민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를 다 키워가지고 소가 되면은 그걸 팔아서 이제 고향 가는 겁니다. 베트남이든 뭐 필리핀이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다시 송아지 한 마리를 마련해서 이제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결혼 이민자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이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쨌든 장자의 내편, 이게 이제 풍세의 비상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혼돈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풍세는 절대 자유를 기구하는 장자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혼돈은 죽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절대 자유를 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으니까 장자의 결말은 내편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비장하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직접 목도한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삶 또한 그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돌이켜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혼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돈 이야기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